네, 뉴스이사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여의도 대나무 숲이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이제는 교육연수 부원장님 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언제 되신 거예요? 교육연수 부원장. 어저께 임명받았습니다. 어제? 네, 네. 완전히 따끈따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교육 연수와 관련해서 당원들 교육 연수와 관련해서 당원들. 총 책임을 지는 곳이 네. 이제 교육 연수원인데 네. 거기에 부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 중책입니다. 중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시대에 어떤 이런 중책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당원분들 이야기를 좀 귀하게 듣고 또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활약상을.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서 확인했지만 제 청문회 보면서 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미치겠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을 개대주로 아는구나. 맞아요. 저는 네.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가장 하위 직급인 수사관 둘한테 모든 걸 밀어놓고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낙서처럼 쓴 글이 비읍시옷. 예. 원래 다때 비읍시의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한 거야. 지금 이건가? 정말 국회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그렇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검사 저 위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이 검찰 말단 직원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국회의원들 따위는 별로 무섭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네. 도대체 누가 어떤 지시를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 출신이시기도 하고 변호사니까 네. 정말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이 촉이 엄청나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냥 네. 보자마자 느껴지는 이 감각이 조금 우리와는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문회도 저도 오랫동안 수십 년간 장관 청문회 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걸 굉장히 즐겨 쓰죠. 후보자들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자들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말을 쓸 줄은 알았는데, 뭔가 상황에 안 맞고 맥락에 안 맞게 기억이 안 납니다. 덜컥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넘어갈 텐데 뭔가 계속 덜컥거리는 느낌? 네. 그럼 거짓말을 하려면 또 조금 더 정교하게 하던가 네. 뭔가 이 띠지를 봤다는 거야. 만지긴 했는데 버린 기억이 없다는 거야. 무슨 블랙홀이 있었다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으면 어떠셨어요? 보통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청문회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쓰는 이유는 위증죄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봤어요. 내가 버렸어요라고 하면 본인이 잘못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거 인멸한 게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건데 네. 나는 못 봤어요라고 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CCTV가 발견된다든지 야 내가 그거 봤는데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문자 주고받은 게 나온다든지 하면 위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밝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증죄도 피해가면서 증거인멸죄도 피해가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얘기가 기억이 안 납니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종이에도 보면 기억 안 남. 네네.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된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냥 처음부터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력도 오래된 사람일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었던 굉장히 젊은 수사관들 2명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은 젊은 수사관들한테 밀어놓고 네. 저자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랩처럼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이제 단편만 봐서 그런 건지 오히려 언성을 엄청나게 평소에 높이시는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아예 야 됐다 별로 약간 그렇죠. 자포자기한 듯한 네. 톤으로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저 이상 뭐가 나오겠나 이런 저희 생각이 비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청문회도 처음 나와보는 이 검찰 수사관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앵무새처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줬겠냐, 누가 훈련을 시켰겠냐, 윗사람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야, 니네 그냥 기억 안 난다고만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이도 없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라고 아마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죄책들을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권은 여전히 아직은 검찰에게 있어.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1년의 시간이 있어. 뭐 이런 네, 거겠죠. 네. 제가 관본권 이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 이제 보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5월 즈음에 네, 실시된 네. 그 관본권 말고 네. 또 다른 게 발견됐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뚜지빈실 관본권 외에 또 다른 관본권으로 보이는 사진이 10월경에 촬영이 돼서 이거는 다른 거다. 네. 다른 걸 것이다. 네. 라는 관측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전에 이제 띠지 분실과 관련된 거는 5월경이라고 써 있었고 네. 이번에 나온 거는 10월경으로 나오지 10월경.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 건진에게 네. 오랜만에 드릴 게 있으니 점심하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만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또 마침 10월 그 맞습니다. 비슷한 그 즈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그 드릴 거라는 것이 이 관본권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건데요. 네. 사실 우리는 관본권이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평소에 듣기 어려운 단어죠. 맞습니다. 네. 관본권이라는 언어를 그 용어를 듣는다고 해서 그 돈다발이 생각도 안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되고 그렇게 생긴 게 있다는 것도 처음 보게 됐었는데 네. 사실 이 사람들은 관본권을 계속 주고받아 왔었고 이게 특별한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었고 그냥 이렇게 로비 수단으로 마구 써왔던 건데 그러면 과연 두 개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건진에게만 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일파만파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관련 기사에서 인용한 뭐 한국은행 관계자인가 하여튼 은행 관계자가 있는데 이게 개인한테도 이 관본권이라는 게 이제 전달되느냐 어떤 식으로 돈을 뭐 한꺼번에 찾는 사람들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VVIP가 아니라 VIP 네, 한 4개쯤 써 V 한 있더라고요. 4개쯤. 네, 네. 그럼 우리나라 0.00001% 안에 그렇죠. 있는 뭐 상위 뭐 부자들일 텐데 그 은행과 특별하게 거래를 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가능성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돈의 흐름을 보면은 이 통일교 어디선가 왔고 네. 지금 구속된 그 윤 본부장 말씀하신 그 사람의 부인이 당시 재정국장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사고 날까봐 혹은 본인들의 결벽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이제 미리 찍어두고 사진도 사진 찍어놓고. 찍어두고 네, 네. 내가 빼돌린 게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자기 남편인 윤모 씨 그리고 이렇게 건진법사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V자 4개 들어가는 VIP라고 하더라도 관본권을 저렇게 갖고 있을 수 있나? 저는 그거부터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특활비로 쓰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특활비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밝힐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띠지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나. 예. 네. 그 띠지에 검수 일자, 포장 일자, 그 기기 번호, 네. 그다음 담당자까지 다 나옵니다. 네. 그 띠지가 있어야지 이 관본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증거 인멸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뭐냐면 사실은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끼리 돈보다 그 띠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모양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관본권. 그렇죠.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띠지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돈이 얼마라는 거는 그 수사관들이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돈이다라는 거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고 네. 오히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띠지와 스티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것만 없어졌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 특활비라는 게 쓰는 데가 빤하잖아요. 네. 뭐 대통령실과 국정원과 네, 뭐 네. 검찰과 검찰. 등등 이런 네. 데죠. 경찰 쪽에도 가죠. 경찰에서는 없습니까? 특활비가 있긴 한데 굉장히 소소합니까? 네네, 굉장히 소소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 수사관들을 못 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얼마 전 보도 나왔습니다만 심우정 그 검찰총장이 계엄 있자마자 한 사흘 동안 3억 정도 맞습니다. 네, 플렉스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네. 세금을 그렇죠. 특활비로. 예. 그러니까 검찰에는 기본적으로 특활비가 많다는 많이 걸 이미 나갑니다. 알고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그걸 추적하다 보면 결국 검찰 돈 아닐까?
라는 사실은- 생각 때문에 이렇게 네. 된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는데 네네. 아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특활비가 쓰이는 곳이 정말 대통령실, 국정원, 검찰 이 정도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 요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내란 때 검찰이 뭘 했는지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냐면 선거 선관위. 선관위에 가면 검찰에서 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검찰이 올 거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친정이 정말 검찰인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검찰과 같이 했어요. 네. 그 당시에도 체포를 하면 검찰에서 가서 수사를 할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을 건데 이 검찰 수사관들 그다음에 검사들이 뭘 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특활비 그 갑자기 끝나고 나서 왜 몇 억이나 되는 특활비를 갑자기 썼으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 관봉권 이건 이제 2022년 얘기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그 출처가 당시에 워낙 검찰과 윤석열 혹은 윤건희 부부가 밀착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돈의 출처가 굉장히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띠지를 분실했고 저 수사관들에게 뭔가 입맞춤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나리오가 좀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네.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 수사관들은 그 윗선에 뭐 압박이 있었던지 아니면 본인들의 자발적인 건지 뭐 우리는 의도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어쨌든 동기는 없어 보이고 수사관이 저 거짓말해서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동기가 예.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본 거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저 사람들은 어쨌든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거죠. 위증죄 또는 이제 증거인멸죄가 될 수 증거인멸.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난다, 아,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렇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 증거인멸, 법리적으로. 네, 증거인멸 쪽으로 이제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직위원 얘기로 좀 네. 가볼까요? 오랜만에 이분이 뭔가 네, 긴 맞습니다. 문장을 한마디로 지금 부장판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란을 겪은 국민들이 이거는 몰라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은 8회째 불출석하고 있고 맞습니다. 직위원은 모든 재판을 마치 밀실에서 처리하듯 하고 네.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MBC에서 윤석열 재판 중계 신청을 했습니다. 했죠. 네, 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특검법상 중계 신청권자는 특검 또는 피고인이기 피고인. 때문에 언론사는 그 신청권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특검법상 해당 조문이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신청권자를 그렇게 협소하게 네네. 규정을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재판장의 허가 의무가 있다. 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의무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누구든지 신청권이 있고 네. 그거를 판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재량권에 그렇죠. 상당히 예. 달려 있죠. 판사가 판단을 하면 되는데 아예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버렸거든요. 이건 너무 협소하게 해석을 한 거 아닌가라는 마치 생각이 나는 하고 들고. 싶은데 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변명하듯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데 특검과 피고인 측에서 재판 중계를 신청을 해봐라. 그러면 그때 내가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었냐면 네. 그 전에 윤석열을 구속 취소를 할 때 네. 정말 해괴한 셈법으로 구속 취소를 하면서 나는 일단 취소를 할 테니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딱 그때 연상시키는 그런 네. 발언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검찰에서는 재판관의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냥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그때 네, 가서 네. 내가 결정할게. 뭐 네, 이런 네, 것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특검법 더 센 특검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네. 이게 국회에서 논의 중이죠. 지금 법사위는 통과된 맞습니다. 상태죠. 네, 네. 어제 뭐 그 국민의힘 장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을 때 또 이거 안 된다고 야당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특검법 개정안 통과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계를 한마디로 해야 된다. 중계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직위원은 바로 또 중계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조항이 어떻게 의무 바뀌었냐면요. 조항인가요? 네. 그래서 이 각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은 중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서 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특별검사 또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네.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사정 없으면 중개를 또 허가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발의된 법안과 조금 이제 법사위에 가서 조금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돼서.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재판을 너무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침대 축구하듯이 침대 재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또 호응을 하듯이 네. 어제 재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뭐 연내에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뭔가 듣고는 있나 봅니다. 귀를 완전히 막아놓고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재판 진행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내란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를 뭐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의식하고 한 얘기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속도가 느리다.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속도가 느리다가 구속 기간 만료한 다음에 또 이제 윤석열 또 풀려나는 거 아니냐. 네네. 이걸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네. 네, 직위원 재판부는 더구나 이상한 셈법으로 한번 풀어준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 믿겠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지금 계속 불출석한 상태에서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형사 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은 의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인을 해야 되는데 강제 구인을 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계속 8번째 재판을 그냥 불출석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구인도 안 하고 직위원 판사 저번에 변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내가 보고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다 네, 거의 네. 방관하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윤석열을 건드리지조차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대로 하는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침대 축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하고 이러니까 지연되고 있지 않다. 12월까지 종결하겠다. 12월까지 종결하면 1월 달에 선고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하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박근혜 때는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맞습니다. 했다고요. 예. 그때 그 당시 판사는 아마 휴가까지 반납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직위원 판사 휴가 갈 거 다 갔죠. 다 그리고 가고, 일주일에 예. 한두 번 두 하는 번 정도씩 정도. 하고 있다면서 그 네. 얘기도 다 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다른 날들도 중요한 재판들도 있고 김용현도 있고 저도 바빠요. 그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예, 뉘앙스 예. 얘기를 하는데 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나 직위원이나 네. 어쩌다 동급이 되셨는지. 네. 맞습니다. 이거 왜 안 하나 했어요. 윤석열 측에서 네. 특검법에 대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늦었네요, 이분들. 그러니까요. 네. 그냥 모든 수를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늦은 게 원래 시작하면 바로 할 거라고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동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변호사들 선임료를 안 줬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다가 네. 최근에 영치금이 3억이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선임료를 주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거 설득됩니다. 아, 네. 이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다음에 헌법소원 둘 다 이 특검법이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특검법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네.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된 내용은 특검법이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라는 건데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주장의 내용은 뭐냐면 네. 삼권 분립이니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수사든 뭐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특검법은 너무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자동적으로 수사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입법이랑 행정이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군요. 네. 그런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입법을 할 때는 이 특검법에는 그냥 그 수사 대상만을 쭉 써놨고 그 대상을 가지고 와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거는 특검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맞습니다. 건데. 혐의가 없으면 당연히 불기소가 되는 거죠. 네. 혐의가 있으니까 지금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제 이렇게 떼쓰기를 또 또 한 하고 번.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보셔야 되는 게 헌법소원은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이 중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은 계속 직위원 진행이 재판이 계속 됩니다. 진행되는 네. 거고. 그런데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좀 다른데 네.
이게 뭐냐면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을 하면 직위원 재판부에서 보고 이거 좀 위헌인데 생각을 하면 대법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됩니다. 제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내란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정없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직위원 재판부를 못 믿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은 위헌도 아닌데 마치 위헌 요소가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해서 이거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청을 하고 재판을 늘리려는 거 아닌가, 지연시키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이 어려운 단어. 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일단 담당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에서 보고 네. 문제 있다 싶으면 조의대한테 넘어가고 조의대를 거쳐서 헌법재판소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 네. 이거 일이 좀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직위원 조의대 다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일단 직위원이 보고 이게 무슨 위헌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기각을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쭉 가는 거고요. 이제 전혀 상관없는 게 되는데 직위원이 한번 보고 이 신청을 받아들여 줘가지고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건 위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검법을 만들 때 이게 이 특검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특검법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까지 특검이 많았습니까? 그 특검들이 법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다 차용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위헌이라면 지금까지 했던 그 법률들이 특검들이. 다 위헌인 겁니다. 근데 아닌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건데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한번 또 속았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는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유한 화백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방송할 때마다 이 이유한 화백한테 미안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이분이 언급돼야 하는지 이분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텐데 맞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에게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일단 보이는이라고 할게요.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 한마디로 이제 김영선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공천 받으려다가 안 돼가지고 바로 한 4개월 만에 국정원으로 간 맞습니다. 바로 그분이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1억 4천으로 특정을 했습니까? 검찰에서는 일단 특검에서는 한 1억이 넘는 걸로 특정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그러니까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 경매 뭐 통해가지고 한 1억 4천 정도로 간 것 같은데 가격이 일단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갔다는 거잖아요. 이유하게 맞습니다. 결국 이것도 메간 매직 시리즈의 하나로 일단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볼 때 한 4가지를 봐야 됩니다. 메간 매직을 했을 때 4가지를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 첫 번째는 물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물건이 갔는가를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물건이 갔을 때 청탁이 있었느냐. 세 번째는 그 청탁을 들어줬느냐. 그럼 보통 이제 메간 매직이 이제 그 자리에 꽂아주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도 중요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물건만 갔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짜리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여기에 청탁까지 있었으면 대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고 실제 청탁을 들어줬다. 그리고 그 자리에 꽂아줬다라고 하면 부정처사죄까지 사후 부정처사죄까지 들어가서 가장 이제 형량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왜 중요하냐면 김건희가 이렇게 돈을 받고 그 자리에 꽂아주면 자기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을 꽂아줬겠습니까? 내가 시키는 거 일을 시키려고 나에게 유리한 일을 시키려고 꽂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저는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메가매직 시리즈들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서희건설부터. 맞습니다. 서희건설에서 뭐 목걸이 등 순방 3종 세트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바쇼롱 뭐 꽁스땅땡 시계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금거북이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들킨 것만 이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3,000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로로 3,000개를 쭉 써놓고 가로로 제가 이야기한 아까 그 4가지 있지 않습니까? 4가지를 써놓고
4 곱하기 3천 하면 12,000개거든요. 12,000개 표를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도대체 되네요. 네, 어떤 자리에 어떻게 꽂아줬고 그렇다면 돈 받고 꽂아줄 수 있는데 그냥 꽂아줬겠냐고요. 그러면 뭘 받았느냐, 그 대가는 뭐였고 실제로 했는지,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였는지 그런 식으로 꽂아줬기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가 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상민도 네. 보면 첫 번째 그림을 전달을 했습니다. 물건이 갔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청탁이 있었냐, 공천 해달라 그랬는데 요거는 세 번째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국정원장 법률 특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 갔죠. 특보로 갔습니다. 실제 갔죠. 네, 이 사람은 당시에 국정원장 법률 특보로 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현직 검사인 상태에서 자기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화가 나서 중징계를 내렸어요. 맞습니다. 중징계를 받았는데 무슨 법률 특보로 갑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라도 저는 챙겨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나? 4월 4일 탄핵이 있기 하루 전날 보고서를 씁니다. 커터칼 보고서. 맞습니다. 네. 이재명 당시 야당 후보가 그 야당 대표가 커터칼로 살인 미수 사건 있었는데 당했는데 이거는 테러가 아니고 테러로 지정한 실익도 없다라는 보고서를 썼어요. 심지어 커터칼도 아닌데 커터칼이라고 아니죠. 아예 제목에 써놨죠. 맞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그 전투용 칼 양날을 가른 전투용 칼이라고 살상용 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커터 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건을 굉장히 축소하려고 했고 하필이면 맞습니다. 탄핵되기 하루 전에 이 김상민 전 검사가 당시 국정원 법률 특보로서 그 보고서를 주도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완전히 딱 떨어지는데요. 물건이 그렇죠. 나타났죠. 네. 자리에 꽂아줬죠. 네. 그리고 청탁이 있었고 자리에 우연찮게 꽂아줬고 보고서가. 그다음에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김건희가 원하는 일을 해준 겁니다. 예. 그것만 했겠습니까? 보고서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드러난 것 네, 중에 네, 하나일 네. 뿐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계가 있었군요. 물건만 갔으면 청탁이고 그 청탁을 받아줬으면 뇌물이고 그리고 어디 그 이후에 꽂아주거나 꽂아줬으면 했으면 사후 부정청탁이고 부정처사죄까지 되는 형량이 거고요. 어느 정도 되는지 갑자기 궁금한데 네. 아무튼 지금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 압수색을 했죠. 특검에서 압수색을 했고 이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한편 이게 약간 좀 별개 얘기긴 한데 두 군데 맡겼는데 뭐 이거 약간 아예 별개 얘기입니다. 네. 이 이완 화백의 그림이 위작이다 진품이다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엔 네. 진품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보도 보니까 또 위작이라고 하는 데도 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이슈가 됩니까? 이게 김건 입장에서는 위작인지 알고 받았을 경우, 모르고 받았을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어쨌든 이 그림이 그쪽에 전달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작 아니다 뭐 이게 이게 금액에 따라서 이제 아. 특가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금액에 네, 따라서. 그래서 뭐 네. 1억, 3억, 5억 이런 식으로 음. 이제가 있는데 뇌물 같은 경우에 뭐 3억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형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그 전에 목걸이도 이거 그냥 모조품이라고 모조품이에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뭐 금액이 작으면 형량도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추징금도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마치 모조품인 것처럼 거기다 심어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위작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진품일 가능성도 전 두 가지 가능성 다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금. 감정원에서도 양쪽 다 나오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걸이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이 화백의 그림까지도 가짜를 심어놓을 생각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걸이 모조품을 그 오빠의 장모 집에 심어 놓으면서 요것도 혹시 들킬 수 있으니까 요것도 위작으로 또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심어놨을 수 있다. 네. 저는 어제 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내가 김건희라면 또 어땠을까 또 빙의를 해가지고 네, 네. 위작인 걸 알면서도 일단 그 뭐 보증서가 있으니까 네. 위작인 걸 알고 받았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위작이라고 그러니까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받았다가 나중에 위작인 걸 본인이 알게 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경로가 있다고 하는 게 위작인 거 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받았을 경우, 네.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을 경우, 처음에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위작이래. 내가 조사시켜봤어. 네, 네. 한 세 가지 경우 수가 벌써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구구절절 드리는 이유는 또 김건희가 조사받으러 들어갔을 때 네. 이거 그림 얘기하니까 그 이완 화백 그림 위작 너무 많아 저 같으면 안 살 거예요. 뭐 맞아요. 이런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하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거 생각하다가 결론을 못 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거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위작이라 생각했는데 위작인 경우, 위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진품인 진품인 경우, 경우, 반대로. 진품이라 생각했는데 위작인 경우, 진품이라 생각했는데 진품인 경우,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작이라 생각했는데 위작인 경우와 진품이라 생각했는데 진품인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품이고 위작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한 것과 진실이 다를 경우 이거를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게 이제 형법에서 막 무슨 설들이 다 있거든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네, 어저께 네, 네 네. 가지 경우를 두고 30분 동안 고민했는데 이건 내일 이젠 저기 변호사님 나오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내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형법에서 맨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나는 독약인 줄 알고 줬는데 알고 봤더니 설탕이었다. 그런 근데 경우 있죠. 설탕이라고 생각하고 줬는데 알고 봤더니 독약이었다. 독약이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죠. 재밌는데.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네. 위작이라고 생각했으면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입장에선 감히 내 앞에 위작을 그렇죠. 들이댈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예, 예. 보증서가 이렇게 옆에 있었으면 그렇죠. 예. 잠시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네요. 위작이라고 본인은 위작이 아니라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작이라고 생각했으면 본인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진이라고 그러니까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받았다. 받았을 거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위작일 경우는 위작이었더라. 있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오빠한테 버린 건가? 네, 아무튼 그러다가 장모집까지 간 건가? 그러면 네. 다음에 표를 만들어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작이 위작이라 생각하고 진품이라 생각하고 위작. 아까 말씀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데 갑자기.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윤석열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탄핵의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네. 계엄의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보석, 반클리프 보석이 뭔지 이게 얼마짜리인지 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시계, 김건희가 네. 아프다고 하면서 뭐 그 혈압이 35에 70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 정도 되면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학 지식을 또 막 이제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지식 진짜 검색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옛날에 로스쿨에서 공부했었던 형법 막 이렇게 총론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또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일종의 법률적인 케이스가 마련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윤석열 예. 김건희가 케이스를 마구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교육연수 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